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까지 구속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녹취록에 담긴 그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감에서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후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에 머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의 40%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겠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법과 상식에 반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윤 전 총장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기준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도 판단했습니다. 11월 초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에 상관없이 백신을 다 맞은 6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스포츠 경기 관람도 조금씩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백신 접종이 신종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미국 보건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의 고비를 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서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법원이 김만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절실해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 이거 보냈다는 식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사업을 설계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어제 법정신문에서 성남도시공사가 5,6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챙겨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을 피한 김 씨 측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씨를 불러 조사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넓혀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검찰이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 검찰이 시급히 밝혀야 할 사안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던 김만배 씨를 상대로 한치의 의심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지 않도록 그분의 존재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아직까지 그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그분이 등장합니다. 김만배 씨가 대화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발언 속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유동규 씨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현재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럼 서로 어떻게 호칭을 했나요?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 직후 그분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했다며 그분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 없고 그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아직 김 씨를 상대로 그분 발언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의 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물었을 뿐 그분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거나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김만배 씨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는 그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궁이 이어지자 7시간 만에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7시간 뒤 수사 결과에서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현재로선 화가 날 수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수사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이 지검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재명 후보도 수사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자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를 한 차례만 소환하고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대통령 지시의 영향 때문이 아니냐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상황 변화를 보니까 중간에 대통령께서 아마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시쯤에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곧 이어서 한 1시간쯤 있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어떤 위에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갑자기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을 돕고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불확실한 길, 목적지도 가는 길도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항해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야 한다. 국민과 당원 앞에서 오만하면 안 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흘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캠프 해단식에 참석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신념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오만하면 심판당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캠프를 떠났습니다. 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역할 등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원 등 총 4만 6천여 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4.4.5식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을 향해 반대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내리자고 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항의가 쏟아지자 조 전 장관은 승복이라는 단어를 수용 선언으로 수정했는데 이 전 대표 지지자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책을 불태우는 사진을 올리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전 대표의 지지자를 악성 지지자에 빗댄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청원이 올랐습니다.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선 이 전 대표 지지층의 40%가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죠. 정권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어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했고 징계 사유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징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10개월 만에 본안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게 됐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사유 3가지 중 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해 배포하도록 한 것이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뒤 정치를 할 것처럼 시사해 검찰 신뢰를 훼손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정직 2개월은 기준에 비해 가볍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편향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일상을 되찾는 코로나 방역으로 가는 게 다음 달 초고요. 그 전까지 적용이 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달라지는 건 백신 접종을 다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더 풀어주는 건데요. 4단계 지역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데 6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하는 이 조치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기준으로 모임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점심하고 저녁을 왜 인원을 변경을 하는지 자체가 좀 이해도 안 가고 점심은 4+2고 저녁은 2+4가 의미가 있는 건지. 정부는 이걸 단순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대 8명까지 모이는데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6명은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건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다중이용 시설은 지금보다 기준을 풀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PC방 같은 업장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대상입니다. 다만 유흥업소처럼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방역 수칙을 풀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샤워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종교와 문화체육, 예술계 요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최대 99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한선을 없애고 시설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의 10에서 20%까지 허용합니다. 그동안 텅 비었던 축구장과 야구장 관중석도 20-30% 정도 채우게 됩니다. 이런 결정이 가능한 건 접종 완료율이 곧 70%를 넘기 때문입니다. 11월 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에 앞선 사실상 마지막 조정안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이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한 변이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잇따라 백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9% 이상이 델타 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변이는 1% 미만입니다. 그러나 델타만큼 위험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파우치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We don't expect there to be any emergence of a variant that's going to outstrip the capability of Delta. 앞서 스콧 고틀립 전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도 예상치 못한 일만 없으면 델타 유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독감과 같은 토착 질환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바이러스의 전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길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getting the overwhelming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vaccinated, then we can prevent the emergence of new troublesome variants.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팀의 보고를 받고 연설에 나섰습니다. 백신 의무화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의 고비를 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환기했습니다. We're making progress. Nationally, daily cases are down 47%. Hospitalizations are down 38% over the past 6 week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여름 거의 1억 명에 달하던 미 접종자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6,600만 명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거듭 독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단순 과로사로 처리됐던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진실이 37년이 지나서 드러났습니다. 동기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교관들에게 당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4년 학군 장교로 임관할 때 최승균 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격 훈련 중에 사망했다고 축구를 보다가 절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훈련장에 갔는데 마지막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군은 단순 과로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37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땀 흘리던 동기들이 나선 겁니다. 죽어서 그 친구 얼굴을 본다면 그 친구한테 얼굴을 못 들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관들에게 당한 가혹행위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거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 붓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 물에는 그냥 물이 아니고 고춧가루 탄 물이다라는. 훈련 때 잘 걷지 못해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발을 접질려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동기생에게 훈련을 계속 강요했고 잔반이 흐르는 그 작은 개울에 포복으로 기어서 다니게 한다.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맞고 쓰러진 것을 갖다가 제가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요. 로프를 갖다가 이 친구 목에 매서 끌고 다녔고요. 완전히 풀린 눈으로 우리를 갖다가 맞이했던 게 제가 그 친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최소위가 숨졌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소위의 누나는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군에서 그 교관들을 누구인지 그거는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본인은 억울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런 군인데. 국방부 관계자는 주로 순직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수사 영역과는 다르다며 유가족의 고소고발을 통해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득표율이 조작됐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키려는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러시아를 찾아 북핵 6자 회담 러시아 측 수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노 본부장은 러시아가 우리 종전선언 제안을 신뢰 구축 조치로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빈소에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혈액암 투병 끝에 어제 오전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넣겠다고 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었고요. 금융당국이 결국 이 부분을 대책에 담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 판매를 다시 하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5달 연속 상승인데요.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정도가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17%로 약간 둔화됐습니다. 주로 강남권과 서남권 아파트들에서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매물이 적은 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충북 음성, 충남 아산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해당 분변이 채취된 지점 인근의 가금 농장을 상대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현직 노동자 27명이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 회사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함께 원고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선업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16억 원을 받아 챙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의 폭로로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6명이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동풍 시리즈가 또 경매에 나오는데요. 앞서 경매에서 1984년작 동풍이 31억 원에 낙찰이 돼서 국내 생존 작가 가운데 처음으로 낙찰가 30억 원을 넘겼었습니다. 이번 출품작의 추정가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입니다. 온라인에서 콘텐츠 불법 복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보호원이 적발해 시정 권고를 내린 건수만 2017년과 비교해서 25% 증가했습니다. BTS의 노래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일본 만화 원피스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로 1년 미뤄졌다가 고등부 대회로 규모가 축소돼 열렸던 전국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5관왕을 차지한 수영 황선우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양궁 김재덕 선수는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내년 대회는 울산에서 열립니다. 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오늘은 법원을 상대로 열리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어제 나온 만큼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1,700명이 부분 파업에 나섰는데 오늘은 신선식품 배송 거부에 들어갑니다. 사측이 계속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여 가구 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2차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오늘 나옵니다. 전체의 15%는 일반에, 나머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이 됩니다. 청약은 이달 25일부터 진행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만나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인데요. 제재를 푸는 것도 북한 측에 제안을 했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가 즉답은 하지 않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은 관련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 반응 기다리겠다. 이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직접 접촉 등 외교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We have made, in fact, specific proposals to the DPRK, and we will await a response. We will await outreach from the DPRK. As we do that, I don'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at a standstill.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제안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넣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낸 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하고 그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의도가 다 있는 행보겠죠?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야스쿠니 신사 안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영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를 앞두고 지지층인 보수 우익 세력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국제적인 비판이 일자 공물로 대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퇴임 이후엔 8월 15일 패전일 등에 직접 참배해 왔는데 어제 공개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차례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국감 자료로 전해진 소식도 있는데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해서죠? 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3년간 해외 탐사 시추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추 활동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627억 원의 탐사비를 투입했는데 해외 사업 26건 중에 탐사 단계에 있는 7개 사업에서 탐사 시추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자원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최근 수년간 답보 상태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고 또 자원 공기업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면서 자원 개발이 적폐라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아이에서 대형 석유 가스전을 발견하는 등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만 퇴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야외 수업을 하던 아이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이 이 벌 쏘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주로 짙고 어두운 색을 공격하는 이 벌들의 습성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묘지 주변 작은 건초더미, 작은 구멍에서 말벌이 드나듭니다. 땅속 손바닥만한 벌집에 장수 말벌이 득실됩니다. 벌집 주변에 6가지 색의 실뭉치를 놔봤습니다. 벌은 검은 실뭉치에 주로 달라붙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만 남겼더니 흰색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짙고 어두운 색을 먼저 공격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색깔들이 이제 자기들의 천적, 곰이라든지 담비라든지 오솔이라든지 이런 포유동물의 털 색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엔 사람 모형을 세워봤습니다. 처음엔 벌집과 가까운 다리 쪽을 공격하더니 머리로 점점 올라갑니다. 검은색 머리카락에 반응한 겁니다. 지난 13일 벌에 쏘인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머리카락에만 벌 수십 마리가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실험 결과와 맞아떨어집니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서 10월 사이 주로 일어납니다. 등산이나 벌초를 하러 온 사람이 벌집을 건드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말벌과 땅벌은 주로 땅속에 집을 짓는데 모르고 밟는 겁니다. 특히나 이 다져진 땅, 부드러운 땅에 이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등산로라든지 무덤가 이런 데. 전문가들은 벌이 공격한다면 최대한 빨리 20m 이상 달아나야 쫓아오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1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자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타워크레인 기둥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부품과 함께 11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숨졌고 또 다른 노동자 1명은 타워크레인에 매달린 채 구조가 됐는데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부품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말 초겨울과 같은 깜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상 1도까지 떨어지고 내륙 곳곳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10월 중순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2004년 한파특보 기준이 마련된 뒤 처음입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그제까지만 해도 한낮에는 반소매 옷을 입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겨울 외투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0월에 들어와서 여름 정도의 기온이 나타났고 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초겨울 기온까지 4계절 기온이 이번 주에 다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름 기온을 보이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그 기온이 더웠습니다. 따뜻했던 곳이 남쪽이 아열대 고압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아열대 고압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제트기류 그 뒤쪽에 따라 들어오는 이 기압골 아주 차가운 축 자체도 깊어집니다. 따라서 이 한 달 정도 유지됐던 따뜻한 공기가 상층에 이게 이제 동쪽으로 빠지면서 뒤쪽에서 다가오는 상층에 매우 차가운 공기가 따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제트에 따라서 북극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한파특보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 2004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10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처음인데 언제 한파특보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일요일 아침에 거의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파특보가 한파주의보죠.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주의보 기준이 이제 그 전일 최저기온에 비해서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3도 이하의 기온을 보일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해놓고는 전국적으로 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추위가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일요일 날 가장 춥고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서부터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요일 날 가장 춥고 월요일 날도 일요일만큼 춥습니다. 화요일 날 비가 내린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은 다시 2차 한파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때도 평년보다 한 7, 8도 이상 낮은 한파가 있겠고요. 일단 평년 기온으로 회복되는 건 다음 주 주말
정도 가야 평균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가을 나들이라든지 산행을 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산물 관리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예보 관상을 하면서 이렇게 10월 중순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단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 아주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6일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린 비 같은 경우가 산악에서는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 이제 단풍 때문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겨울 장구를 좀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을, 늦가을 사는 오후에 굉장히 해가 빨리 떨어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빨리 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도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고냉지 채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보온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초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 고온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또 이른 한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상을 얘기할 때 다 결국 모든 현상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초에 굉장히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거의 뭐 114년 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최고 기온을 나타냈었는데 의령 같은 경우는 뭐 열대야도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아열대 고압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공으로 굉장히 뜨거운 고기압 세력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급격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기압 세력이 깊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그 서쪽에 있는 저기압 세력이 굉장히 깊게 한파의 곡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뭐 지금 서울이 1도로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3년 만인데 10월 17일 기온이요. 이렇게 떨어지는 기온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뭐 기상청이 이제 12월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12월까지는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1월, 12월. 저희 K웨더에서도 내년 1월, 2월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까지 뭐 걱정을 완전히 안 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태풍 아니겠습니까? 현재 18호 태풍 곰파스, 뭐 중국 그리고 홍콩 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19호 태풍 남태운도 발생했잖아요. 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 고기압이 다음 주까지는 우리나라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일단 뭐 올해 우리나라 태풍 시즌은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 10에서 40mm, 충청과 전라, 경상도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1도,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추워지는데요. 모레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